네, 2022년 1월 30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저녁 9시 뉴스를 보니까 북한의 구정미사일 대공세, 북한이 7차례나 쏜 1월 중에 그 미사일을 많은 뉴스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소식만 전달하고 분석만 할 뿐 대책이 없습니다. 제가 그 대책의 일단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은 통미봉남에서 통미제북으로 이동시켜야 된다. 미국과 통하고 북한을 제압하는 쪽으로 가야 된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북한이 어떻게 이렇게 경제도 무너졌고 코로나 백신도 없는 저 엉터리 같은 나라가, 어린애 김정은이가 이끄는 나라가 이렇게 한국을 G7 수준의 대한민국을 압박하게 됐는지, 그 기막힌 역전승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990년 독일이 통일되죠. 그리고 91년 12월에 소련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하면서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체가 되고 냉전이 종식됩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밑도 끝도 없이 북한도 붕괴할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이 북한 붕괴론이 제 석사 논문 주제였기 때문에 더 설명을 잘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중국이 무너질 거라고는 아무도 의심을 안 했어요. 왜냐? 중국은 이미 자본주의가 됐다라는 이해가 많았습니다. 중국은 그 핑퐁 외교를 통해서 미국과 접근해서 79년부터 개혁개방으로 가면서 일본하고 수교하고 미국하고 수교하고 이런 쪽으로 가면서 자본주의권을 달렸기 때문에 중국은 빠지고 소련과 공산국가들이 무너질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친미 노선을 걸었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국가들이 투자를 해갖고 세계의 공장이 되면서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한 중국을 중국이 확실히 이제 공산주의를 버렸구나 하고 믿고 미국의 친구인 영국은 홍콩을 97년도인가요? 반환하게 됩니다. 네. 완전히. 그리고 미국은 중국을 포용해서 그 다음에 지금 에이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시아 중심 정책으로 쭉 가게 되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그때가 노태우 정권입니다. 북방 정책을 펼쳐서 중국하고 소련하고 수교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소련과 통해서 북한을 봉쇄하는 통소봉북 정책, 중국과 통해서 북한을 봉쇄하는 통중봉북 정책을 펼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무너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서 어떻게 무너뜨릴까? 북한이 무너지지도 않았는데, 무너질 조짐도 안 보였는데 우리가 스스로 김칫국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은 소련이 붕괴하듯이 또 동유럽 공산국가가 무너지듯이 막 혁명적으로 무너지면 사태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 북한이 스르르르 내 품에 안기는 연인처럼 아기처럼 이렇게 오라고 연착륙시켜야 된다는, 연착륙을 어떻게 하는 방법도 논의하지도 않고 그걸 해야 된다는 주장이 매우 많이 나왔습니다. 경착륙, 연착륙. 그것이 북한에겐 기회였죠. 북한이 그때 핵무장으로 달려갑니다. 설마 했죠. 93년 3월 12일, 그러니까 소련이 무너지고 91년 말이니까 92년, 93년, 1년 반 만이죠. 북한이 NPT 탈퇴 선언을 합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 선언합니다. 핵무장 하겠다는 신호 아닙니까?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일단은 미국이 나서는 게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가 IAEA가 나서서 북한하고 협상을 하면서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미국하고 IAEA를 통한 이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때엔 1년이 지난 94년 3월 19일 판문점에서 또 북한은 이때 또 우리랑 대화를 해야만 미국이 자기를 안 때릴 것 같으니까 무슨 특사 교환을 한 실무 접촉을 응하고 있었어요. 그때 박영수란 자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따위로 하게 되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갑자기 난리가 났죠. 저는 이때 하와이에 가 있었나 그랬는데 서울에서 전쟁 난다 그래서 그때는 어린 기자였고 굉장히 놀래갖고 가족은 어떻게 하자고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울 불바다 발언이 94년에 나오면서 한반도 긴장이 북한이 무너질 걸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고
야, 북한이 전쟁 일으킨다라는 위기감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NPT 복귀도 안 하고 서울을 폭격하겠다라고 하니까 미국이 대응으로 나서죠. 그래서 미국이 항공모함도 보내고 전략 무기들을 쭉 보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보는 김영삼 씨 회고록을 보는 게 좋습니다. 3권짜리로 된 김영삼 회고록에 따르면 94년 6월에 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때 6월 3일 오후 저녁 7시 김영삼 씨는 러시아를 방문해 영빈관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때 로마에 가 있던 클린턴이 미국 대통령이 전화를 걸었답니다. 그때는 IAEA하고 북한과의 핵 협상, 북한의 NPT 복귀 협상이 결렬이 선언된 직후였죠.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은 유엔을 통해서 대북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 상정하겠다. 라고 그랬고, 자기도 거기에선 동의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열흘 가까이 지났나요? 한국에 돌아와 있던 6월 16일 청와대 안보수석이 대통령실에 달려옵니다.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인 레이니가 내일 기자회견을 한답니다. 내용은 뭔가 하면 이 회견 직후 대한민국에 있는 미군 가족과 그리고 대사관 직원 가족들은 서울에서 철수시킨다는 내용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게 뭐냐? 미군이 어느 나라를 때릴 때 그 공격으로 인해서 상대가 반격을 하면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에 있는 미군 가족하고 대사관 직원들을 빼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에 와 있는 미국 기업에 있는 가족들도 다 빠져나가죠. 전쟁이 난다는 신호죠. 하겠다는 신호죠. 그리고 미국 항공모함 와 있는 건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이때부터 김영삼 씨가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는 일종의 제스처일 수도 있고 대공작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공작은 상대국 대통령을 속이는 겁니다. 그날 16일 김영삼 씨는 자기 회고록에다가 레이니 대사를 불러 1시간 동안 비밀 요담을 했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이럴 수 있습니까? 레이니 대사, 당신은 나와 오랜 친구가 아니오.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면 그 즉시 우리 남한도 북한의 포격에 의해 초토화됩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있는 한 전쟁은 절대 안 되고 가족 등 미국인들이 속여도 안 됩니다. 미국으로 못 데려갑니다. 지금 바로 클린턴 대통령에게 연락해 내 이야기를 분명히 전하세요. 나는 한국군의 통수권자로서 우리 군인 60만 명 중에 절대 한 사람도 동원하지 않을 겁니다. 미국이 우리 땅을 빌려서 전쟁을 할 수는 없어요. 전쟁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김영삼 회고록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읽은 겁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밤 외교안보 수석이 미국 대사가 내일 회견을 연기하기로 했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니 대사가 클린턴 대통령하고 통화했다는 것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왔답니다. 김영삼의 말입니다. 클린턴 대통령,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이상 우리 60만 군대는 한 명도 못 움직입니다.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드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어쩌고 저쩌고 구질구질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 그때 문제의 인물인 카터가 북한에 가 있었어요. 카터를 데려오기 위해서 북한이 공작을 한 거였죠. 다음날 17일 카터가 평양 대동강에서 배를 타고 선상에서 김일성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국 CNN을 통해서 보도가 됩니다. 김일성은 NPT에 복귀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전쟁 위기가 확 사라지고 그 다음날 판문점을 거쳐서 카터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이 문제의 인물 김영삼을 만납니다. 그러한 카터는 뜻밖에도 김일성이 당신 김영삼 대통령을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고 싶다라고 했다라고 전해줍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확 달아오르는 거죠. 기꺼이 만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이 추진됩니다. 이때부터 저도 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세상이 전쟁 난다고 하다가 갑자기 화해 분위기로 갔다가 이것이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이 있을 때 17년에 북한이 미사일을 쏴서 긴장시켰다가 문재인 대통령을 바짝 월게 했다가 갑자기 유화 제스처 자기 동생 김여정이를 보내고 어쩌고 해서 딱 휘어잡아갖고 미국 회담 연거랑 똑같은 그런 식으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 난다고 하다가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롤러코스터를 타니까
이게 뭐야? 뭐가 이런 게 있어? 하고 제가 그 당시에 이 김일성 이거 망령 아니야? 라고 해서 무속인들 요즘 뭐 김건희 씨 문제 가지고 무당 정치 얘기하는데 저도 무당 취재 해봤습니다. 무속인, 역술인 만나서 김일성 사주를 집어넣고 점을 봤는데 그 해에 다 죽는다. 그리고 심진성 씨는 음력 5, 6월에 죽는다. 조자령 씨는 7, 8월에 죽는다 그랬는데 그 해에는 다 죽는다 그랬어요. 7월 8일 날 양력으로 죽었습니다. 음력으로 5월 말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갖고 그때 심진성 씨가 굉장히 떴고 조자령 씨는 왜 당신은 7, 8월인데 틀렸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신이 양력을 음력으로 착각했나 그래갖고 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제가 그분 기사 쓰고 난 다음에 인터뷰했을 때 빵 터진 기억이 납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반전이 돼가지고 북한의 핵무장을 대화로 풀자라는 게 추진이 됩니다. 그렇게 반대했으니 그래서 이때부터 김영삼 대통령은 나가 떨어집니다. 북한 핵은 자기가 전쟁은 피했다고 생각하지만 북한 핵을 막을 자신이 없으니 미국이 하라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항상 북한을 상대했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통중, 봉북하면서 북한을 압박했는데 한 번에 나가 떨어지면서 북한이 미국하고 통합니다. 그래서 강석주 북한 외무성 부상하고 갈루치 국무부 차관보가 만나면서 강갈 회담이 열리죠. 이게 쭉 열리면서 그해 10월 21일 그 유명한 제네바 합의가 나옵니다. 이때 북한 심포에 대한민국 경수로 2기를 지어주자고 하는데 그때 그걸 지어주기 위해서 북한에 파견됐던 우리 외교부 공무원 대표가 제가 몇 차례 독버섯은 예쁘다 뭐 등등의 주제로 보도를 할 때 갔던 그 이현주 외교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북한의 제네바 합의 때문에 원자로까지 지어준다는 이런 결정이 나오니까 노태우 대통령 시절 국무총리를 했던 노재봉 당시 민자당 의원이 94년 11월 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영삼 정부의 대북 정책은 환상주의에 머무르고 있다. 북한은 우리를 제치고 미국과 직접 담판한 통미봉남을 하려고 한다라고 공박을 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통미봉남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계기였습니다. 저는 노재봉 선생을 직접 만난 적은 없고 그분 밑에서 공부한 적도 없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 대단한 국제 정치학자입니다. 그냥 저도 뭐 국제정치학을 하면서 숱한 선생님들 만나봤지만 다 미국의 국제정치학 이론만 전할 뿐이지 대한민국의 국제정치학 이론을 하는 사람은 글쎄요. 저는 노재봉 선생 한 분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로 이분은 대단한 이 탁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흘 후인가 11월 5일 한겨레 신문에 그 문제의 돌아가신 리영희 교수가 글을 씁니다. 전직 대학 교수의 국무총리의 집권당 국회의원인 노재봉 씨가 국회에서 발언했다는 내용을 여러 신문에서 곰곰이 읽어보니 아직도 색발한 냉전 시대의 환상을 쫓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지난 50년간 이 나라를 좌지우지했던 극우, 반공, 냉전, 독재 체제에 타락한 기득권 집단과 개인들이 울분을 대표한 것이라고도 한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영희 씨 아시죠? 전환시대의 논리 15인가의 대화. 중국을 그렇게 찬양했던 저도 이분 책을 보고 한때 운동권에 많이 기울었는데 지금 보면 너무 속은 게 억울합니다. 아득히 먼 옛날 이승만 정권 시대에 분수도 가리지 못하고 이승만을 어떻게 이런 사람이다. 북진 통일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던 낡은 망령을 다시 만나는 느낌이다. 이렇게 리영이가 하면서 우리는 통소 봉북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맹비난을 하죠. 노재봉 씨가 봉사한 노태우 정권은 북한 봉쇄를 목적으로 당시 소련과 통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정권 사이의 뇌물이나 다름없는 상십억 달러를 소련에 제공한 것이 그 역방향의 통소 봉북 전략이었다. 외교의 고전적 수법이고 상식이다.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나도 하고 너도 하는 국제외교의 상식일 뿐이다. 이렇게 해서 맹비난을 했습니다. 이때는 김영삼 씨는 잘했는 줄 알았죠. 그리고 2년이 지난 96년 9월 18일 저도 이날은 사건이 기억 잘 납니다. 국방부에 들어갔다가 이건 뭐지? 하는
강릉 안인진리에 북한의 상업급 잠수함이 나타났다고 해서 난리가 납니다. 그 잠수함을 탈출한 북한 사람들을 잡느라고 우리 일군 사령부가 동원이 되고 특전사가 동원되고 한 2달 작전을 했죠. 이 사건을 치른 후 김영삼이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우리가 아무리 뭐라 해도 북한은 끊임없이 우리를 치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가 94년 6월 클린턴과 전화해서 전쟁 북폭을 막은 게 잘못했다 라는 게 이 회고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잘못한 판단은 한 김영삼 씨, 저는 경남고 출신이라는 거에 계속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 후에 IMF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가장 무능한 대통령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제네바 합의가 이제 계속 이행이 되는데, 그리고 등장한 김대중 정권은 그걸 활용해서 평양을 방문해서 정상회담 했지만은 북한은 2년 후에 연평해전을 일으키면서 우리 배를 침몰시키고, 그리고 재처리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핵무장을 해서 제네바 합의가 2002년인가요? 미국이 파기됐다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노무현 정권이죠. 노무현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때 미국은 또 우리의 요구도 있고 해서 대화로 풀자라고 해서 북핵 문제를 2003년부터 육자회담이 열립니다. 그때는 미국도 직접 나서기 하다 자기도 실패했으니까 중국이 이 회담의 프리자이더 의장을 해봐라 했는데 중국은 육자회담 하면서 폼을 잡았죠. 중국이 오라 그러면 미국도 가고 우리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중국은 외교적 지위가 올라가서 경제도 성장했으니까 미국과 바로 대화하는 G2가 된 겁니다. 중국이 성장하는데 우리가 가장 많은 기회를 줬습니다. 이 육자회담이 열릴수록 미국, 북한, 중국만 빛이 나고 우리하고 일본, 러시아는 아예 존재감도 상실됐습니다. 이렇게 육자회담이 열리는 동안에 북한은 6번 핵실험을 했고 수폭을 완성했고 ICBM급 미사일, 또 이번에 쏜 IRBM급 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북한은 이제 풀래야 풀 수 없는 문제가 되었어요. 미국은 장거리 미사일은 물론이고 핵은 안전하고 불가역적, CVID하게 없애라라고 요구하는데 어떤 걸 먼저 하느냐. 북한은 체제 보장을 해주면 없애겠다. 미국은 완전한 북핵을 없애야만 체제 보장해주겠다. 동시에 하라는 게 문재인 정권의 요구인데 동시에 이게 이루어지나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재인 정권이 꾀를 낸 게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중국을 통해서 북한한테 핵 포기를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시도했던 게 통중을 통한 통북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중국은 해주는 척 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을 박대하고 대한민국 기자를 좁혀가면서 나가 떨어지게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문재인 정권은 종전선언을 염두에 두고 미국이 중심이 돼서 그걸 선언해주면 북한하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스처를 피했습니다. 북한이 거의 슬쩍 응해줬었죠. 평창 올림픽에 참석해서. 그리고 나서 결국은 뭐예요? 문재인을 이용해서 미국을 만나기로 한 거죠. 근데 미국이 딱 하노이 노딜을 하면서 너 핵 포기해야만 돼 라고 하면서 모든 게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한 게 문재인 정권이 종전선언인데 종전선언은 북한이 이제 동경올림픽에도 안 오고 이번에 북경올림픽에도 안 오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완전히 끝나버린 거죠. 북한은 시간만 오히려 번 겁니다. 이렇게 뭡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은 통미봉남을 떠나갔고 통중, 통북 뭐 바로 해보려다 아무것도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역시 어느 고등학교 출신입니까? 경남고 출신. 저는 경남고 출신 대통령이 나오는 게 매우 못마땅하다고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아주 장안의 일반 명사가 돼갖고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뭐 아바타 문재인 대통령은 좌파의 아바타다. 그리고 한참 부정부패가 많을 때 돈 먹는 하마 그런 말을 만드는 것처럼 경남고 출신 대통령은 모든 보수파들이 다 쓰는 보편적인 답이 됐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영삼부터 문재인 정권까지 한 30년, 20년 세월은 북한 핵은 우리가 받는 위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사대주의로 간 겁니다. 미국이 해봐라, 중국이 해봐라. 그들이 열심히 할 리가 있나요? 우리는 우리가 무릅써야 할 위험을 넘긴 겁니다. 해주세요 라는 표현도 안 하면서. 그들이 해줄 리가 있나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해주는 척만 하고 결론적으로 안 돼 먹었어 하고 받은 돈만 띄어먹지. 이건 우리 스스로 풀어야 됩니다. 결론은 답이 뭐냐? 프리엠프티브 스트라이크입니다. 선제 타격, 선제 공격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세웠을 때 세우지 마.
너게 설사 실험 발사라도 쏘면 자꾸 기술이 발전하니까 쏘지마 한 다음에 세워서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겠죠. 그러면 그걸 KMD로 막아내고 킬체인으로 때리고 KMPR로 한번 가보는 겁니다. 한번 으르렁 대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 전쟁이 난다고 할 수도 있겠죠. 뭐 이 정도 사태는 이거보다 작은 사태이긴 하지만은 예멘하고 사우디 예멘하고 예멘의 반군들하고 UAE 간에 또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사이도 있는 거니까. 으르렁거리면 중국도 이제 한반도에서 위기가 터지면 자기도 정신이 없어지니까 확실히 북한을 억압하는 쪽으로 가거나 뭐 어떻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지금 움직일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 복잡한 문제를 그 위험이잖아요. 리스크 테이킹을 하라는 겁니다. 리스크 테이킹을 지금 김영삼 이후로부터 안 해갖고 미국이 하라 뭐하라 하니까 아무것도 되는 거 없고 북한만 시간이 끌었잖아요.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만 문제를 리졸브 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테이킹을 안 하면 풀지를 못하고 점점 빨려 들어갑니다. 두려움은 피할수록 따라옵니다. 정면으로 맞서서 지든 이기든 부셔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강경 대응하면 북한도 힘들어져요. 우리도 힘들지만. 그리고 지금 세계는 피할 수 없는 냉전으로 미중 대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대립 중에서 우리가 분명한 입장, 통미를 해서 북한을 제압하겠다는 통미제국, 미국과 통하면서 중국에 반대하는 통미반중, 이런 걸 갈 때, 이런 외교를 갈 때,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군사 전략을 준비할 때, 킬체인을 더 강화하고 KMD를 준비하고 KMPR을 준비하고 할 때, 그러면서 우리의 길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국정원을 김정은 정권 붕괴 공작 오다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찰청, 해경청, 소방청 등등을 해서 우리에서 치안 체제를 확보하고 이제 국정원은 더 이상 국내 문제에 개입 못하니까 그런 공안기관을 통해서 딱 헛소리 하는 자들을 없애면서 치안을 딱 잡고 나가면 그렇게 하면서 북한 핵을 제거하고 북한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겁니다.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됩니다. 리스크 테이킹을 해서 국가를 발전시켰던 대통령이 이승만. 뭡니까? 공산주의 세력과 맞설 테니까 한미 방위조약, 상호 방위조약 맺어달라고 해서 맺어가지고 최전선에 나서서 리스크 테이킹 한 거 아닙니까? 북진 통일까지 외치면서. 그래서 우리가 자유세계에 들어올 수 있었고, 박정희는 군사혁명을 통해서 더 하겠다, 산업화까지 하기 위해서 이 기회를 만들었고, 전두환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이도 어떻게 보면 그 어려운 와중에 핵무장이라고 하는 리스크 테이킹을 해서 망해야 할 나라를, 지금 90년대에 망해야 할 나라를 30년 동안 버티게 한 겁니다. 이제 새로운 정권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 3월 9일 선거에 의해서 5월 달에 출범할 대한민국 정부는 리스크 테이킹을 하라. 프리엠프티브 스트라이크 할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 북핵 문제는 중국이나 미국에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풀겠다. 예, 남북관계 어장창 소리 나겠죠. 그러면서 북한은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긴장이 되면 북한을 상대하는 우리를 미국과 일본이 지원하면서 우리의 지위가 올라가고 어쩌면 여기에서 통일할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통미복람을 통미제복으로, 이것이 북한의 구정미사일 공세를 제압할 수 있는 외교 전략이다. 이거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